네. 네. 안 선생님 먼저 읽으시죠. 맹자, BC 28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육아에 속하는 사상과 맹자의 언행을 기록하고 인의의 도덕을 강조했다. 맹자는 양의 왕편, 공손춘편, 등문공편, 이루편, 만장편, 고자편, 진심편 등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은 상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4편인 셈이다. 7편 가운데 절반의 2편은 맹자가 천하를 돌며 유세하던 때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후반의 4편은 은퇴 이후의 언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제 그 논어는 공자와 다르지만 맹자는 사람 이름도 되고 그 책도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공자 이전에 이제 노자가 있었고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출생을 해요. 요 시기가 춘추말 전국 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아주 초기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맹자는 전국 중기, 그러니까 육아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우는 순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말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 거쳐서 전국시대가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죠. 이때가 기원전 221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육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제자백가, 백가쟁명, 우리가 중국 고전의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 전국시대 300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다음 주까지는 육아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는 사승관계가 이제 사제관계가 아니지만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은 공자를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나 묵자보다 가장 높이고 공자를 자기의 이념적인 표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핵심 개념은 인과 의와 예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자는 사실은 인을 가장 높이고 그 인의 형식으로서 예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맹자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맹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과 의를 병칭을 해요. 이 점에서 공자와 맹자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자에게 있어서는 의나 예는 인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보다는 인이 먼저라고 본질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가 나중에 문제고 해사유서에서 보듯이. 근데 맹자는 인의 예지를 예뿐만 아니라 지까지도 거의 대등한 개념으로 볼 때가 많다. 왜 그렇게 보냐면 천리가 인간의 심성에 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인의 예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순자에 오게 되면 순자는 의보다는 예를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인의 어떤 형식으로서 예를 더 강조하는 게 순자 철학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시공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어떤 조직이 강조되는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하관계가 더 중요하고 군례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극심한 혼란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본질보다는 형식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아직까지도 인을 전제한 예를 강조하긴 하지만 더 극악의 혼란기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인보다는 형식보다 인이라는 본질보다는 형식이 최대한 강조되고 아직도 예라는 관념에 잔존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에 의해서 강조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자는 육아에서 법가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예의에서 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사상이다. 그러나 중기 때 맹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법이라는 얘기는 맹자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또 형식화된 예는 맹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에 있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비록 육아적인 흐름이고 법과로 넘어가는 과도기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예요? 남녀 관계에 결혼 전에 당신이 아니면 뭐 죽겠다 이런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혼 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시간에도 못 보면 걱정되고 다 경험했잖아요. 예. 안 선생님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예요? 그냥 뭐 잘 있겠지 이런 정도가 되고 나중에 되면 뭐 제 경우에는 뭐 친정 간다 그러면 3일 동안 마음이 편하고 예. 그게 바로 이런 변동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논어와 마찬가지로 맹자의 편명도 주제어를 담고 있지를 않아요. 맹자의 첫 편이 양양편이지만 그 양양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그 인물 중심으로 아니면 개념 중심으로 편 이름이 그 지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손 추편인데 이게 물론 우리가 자축이 뭐예요? 12지로 할 때는 축으로 읽지만 사람 이름을 읽을 때는 추로 읽어요. 예.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등문공편. 그다음에 이루. 이루는 저기 뭐야? 그 옛날 고대에 눈이 가장 밝았다는 그 사람을 나타내고 만장은 공자의 아니 저기 맹자의 제자 이름이고요. 고자는 맹자와 논쟁을 했던 사상가의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진심편은 마음을 다한다는 개념어예요. 예. 다양하죠 편 이름이.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주자가 맹자를 재정리할 때는 이거를 상하편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왕상하 뭐 이렇게 공선추상하 이런 식으로 돼서 14편인데 실제로는 7편이죠. 그리고 맹자는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백가의 하나였지 공자와 병칭되는 예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공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공맹이라는 말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중국어로 말하면 송나라 이후 때. 다시 말하면 맹자라는 책이나 사상이 송나라 이전까지는 별로 중시되지 못했다. 그럼 맹자가 송나라 때 다시 말하면 유학이 이론화되고 성리학 시기에 중시됐던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선설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본문 하면서 하기로 하고 송미교 선생님이 좀 읽으시죠? 인트로. 네. 맹자는 BC 372년 전국시대 중기에 추나라의 사계급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가, 자는 자여, 자거 또는 자거라고 하며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공자의 유학사상을 이어받은 맹자는 42에서 43세경부터 송나라, 등나라, 양나라, 임나라, 제나라, 노나라, 설나라를 유세하고 제후에게 인의에 기반을 둔 왕도 정치를 설파했다. 제나라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8년 동안 중신의 대우를 받기도 했다. 다른 학파의 사상가와 문답을 통해 육아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그때였다. 각 20년의 유세를 마치고 62세에 고국 추나라로 돌아와 은둔 생활을 하다가 BC 289년 84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맹자 7편은 맹자가 고향 추나라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 제자 만장과 함께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장의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맹자 자신의 저술일 가능성도 있다.
또는 맹자가 세상을 떠난 뒤 만장이나 공손축이 맹자의 말을 정리하여 저술했다는 설도 있다. 잘못됐어요. 맹자, 추라고 해야 돼요. 네. 네. 계속 예. 읽을까요? 네. 맹자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는 유교의 경전이 아니었다. 때문에 한서 예문지에는 제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 뒤 송대에 이르러 유학이 성행하면서 유학자 주자가 맹자를 대학, 중용, 논어와 더불어 사서로 삼고 맹자 집주를 저술했는데 그 이후로 맹자는 유학 사상의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그러나 1974년경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공자 비판 속에서 맹자의 사상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취급되었다. 맹자에게는 인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패도를 부정하고 왕도 정치를 주장한 그의 정치론에는 휴머니즘 사상이 깔려 있다. 맹자 7편은 힘찬 문장과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유, 뛰어난 논리로 맹자의 언행력을 박력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문답체 문장은 그의 변론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요 사기에는 맹자열전이 따로 없잖아요. 맹자 순경열전에서 순자와 합쳐져 있고, 여러분이 음양가로 알고 있는 취연도 맹자 순경열전에 되어 있어요. 근데 맹자를 사마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업했다. 어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을 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BC 551년이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15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손자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자사의 문인한테 배웠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물론 이 해석을 일부 학자들은 자사에게 수업받은 문인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도가 이렇게 150년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후대에는 자사의 사자와 맹자의 맹자를 붙여서 삼행학파라는 그런 명칭이 유행하게 돼요. 특히 이 자사와 맹자를 한 부류로 분류해서 정리해서 비판한 사람이 순자예요. 아마도 경향성이 유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에 발굴된 여러 유교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중용이 자사 혹은 자사의 제자들이 정리한 그 논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용에 나오는 일부 내용하고 맹자 내용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순자가 자사와 맹자를 같은 계열로 분류한 것도 그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맹자는 인과의를 병칭할 때가 많고, 인에 기반한 정치 이론이 왕도 정치죠. 맹자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왕도 정치예요. 맹자는 공자는 그래도 노나라에서 대사구를 역임했지만 맹자는 정식으로 고위 관료에 임용된 적은 없어요. 그 측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만 맹자가 워낙 말을 자주 하니까 그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그 기록이 지금 맹자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공자가 72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맹자는 84세, 순자는 90세가 넘은 걸로 알려져요. 이 양반들이 참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장수하는, 아마 내 수업 들으면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 얘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송나라 이전에는 그 제자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주자가 성리학을 정리하면서 네 책을 재정리하죠. 그래서 이 중용관 대학은 뭐예요? 원래 예기에 들어있는 한 편이에요. 한 편인데 별도로 떼어놔서 장별로 재분류를 하죠. 장별로 재분류하는 거를 원래 장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자 않고 중용자 않고 분류하고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자에 대학자 않고 중용자 않고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에 대해서는 재정리하면서 자기의 주석을 붙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거를 사서집주라고 그래요. 이 주자는 말씀은 변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서집주가 뭐냐? 주자가 얘기에서 두 편을 장별로 정리한 대학장구, 중용장구,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를 분류해서 주석을 붙인 거를 논어집주, 맹자집주 이 네 가지를 사서집주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사서라는 얘기가 일반화되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주자 때문에 공맹이라는 용어, 사서라는 용어, 사서집주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우리 조선조에 있어서는 과거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사서집주였다.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나 대학과 중용을 해설하거나 인용할 때는 주자의 이 사서집주에 기반하지 않은 설명은 사문난적이 돼요. 오늘날까지도 이게 여러분들이 논어 번역, 맹자 번역은 오늘날까지도 이 주자의 사서집주가 기본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내용, 뭐 노예제도 부활, 이거는 중국 공산당들이 그 공자맹자를 비판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74년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시작된 거는 1919년 5.4운동 그 선두주자였던 노신 때부터 문화대혁명, 이게 60대 중반까지 지속이 되잖아요. 이때까지 유교, 특히 공자맹자는 노예주 귀족을 위한 이론서다 해가지고 백안시했었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성서설의 기본 논리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이게 천리인데 출신, 성분, 뭐 기득권이든 아니든 다 똑같이 이걸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인간 보편적인 평등을 주장한 최초의 이론이 맹자의 성서설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예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논어에서도요. 그 누구죠? 번지가 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나요? 공자가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를 노예주기족을 옹호한 사상가다가 비판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왜 애민이라고 하지 않고 애인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자학적으로 따지면 백성민자는요. 사람의 눈을 화살로 찔러서 그 실명을 시킨 노예를 상징하는 글자가 백성민자의 본래 뜻이다. 이런 문자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사람인자와 민자는 사람인자는 귀족을, 백성민자는 일반 서민을 가리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설이 60년 중반 때까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비판받아서 없어진 내용이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즐겨 인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첫 편, 양양편. 황수임생 읽어보세요. 양해왕평. 맹자가 양나라, 제나라, 추나라를 유세할 때의 기록으로 각 제후에게 인정을 설파한 내용이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제나라 항공과 진나라 문공의 폐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오. 공자의 문화 가운데 폐업에 대해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진 바가 없기는 하지만 꼭 듣고 싶으시다면 왕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노릇을 하려면 대단한 덕을 갖춰야 하는 것이요. 민생을 안정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왕 앞을 가로막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 선생님, 읽으실 때 물음표쓸 때는 거시고에서 묻는 식으로 답변을 아니 읽으시는 게 좀 듣는 사람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겠어? 이렇게. 소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왕이 어전에 앉아 계실 때 그 아래로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고 물었다 하더이다. 그 사람이 피를 뿌려야 하는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께서는 나 주어라. 저 소가 몸을 떨며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사를 그만둘까요? 하고 그 사람이 묻자 왕께서는 어찌 제사를 그만둘 수 있겠느냐 양으로 바꾸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소이다만 그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옥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옥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소가 아까워서 그랬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가 불쌍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백성도 있었을 것이요. 하나, 제 나라가 아무리 좁고 작은 나라라고 한들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소. 나는 그저 벌벌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소가 불쌍해서 양으로 바꾸라고 했을 따름이지요. 왕께서는 백성들이 인색하다고 비난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구했으니 백성들이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어찌 소야 양을 가리시는지요? 선왕은 그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체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가 아까워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한데 소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에 이르는 길입니다. 왕께서는 소는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군자는 새와 짐승을 대할 때 살아있는 것은 볼 수 있으나 죽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선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시경에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이다. 내가 하고도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선생께서 그 의미를 짚어주었소. 그때의 내 마음은 분명히 선생님 말씀대로라 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악노릇한데 적합한 마음가짐이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왕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천근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새의 깃털은 들 수 없고 가느다란 털럭도 볼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지만 수레에 실린 섭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과연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 테지요. 왕의 은혜가 금세계까지 미치는데 백성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새의 깃털을 둘 수 없는 것은 들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수레에 실린 섭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함은 선정을 베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노릇을 잘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 태산을 끼고 부캐를 넘으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윗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쪽이 아닌 손윗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기 안 선생님 계속 읽으시죠. 네. 자신의 어버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버이를 존경하며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천하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 내 아내에게 법도를 세워 형제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집과 나라를 다스리노라고 했으니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널리 퍼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은혜를 베풀면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널리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처자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저울질을 해봐야 가볍고 무거움을 알 수 있고 자로 재봐야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이러할진데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왕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기어이 전쟁을 일으켜 병사와 신하를 위태롭게 하고 제후와 원한을 맺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난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소. 다만 내게는 큰 뜻이 있을 따름이요. 그 큰 뜻이 무엇인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왕은 웃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맹자가 말했다. 산의 진미가 부족하십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아름다운 여자와 더 아름다운 음악과 귀여운 종들을 더 많이 거느리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이라면 신하들이 충분히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설마 그런 바람은 아니시겠지요? 네, 어찌 그런 것을 두고 큰 뜻이라 하겠소. 그렇다면 왕께서 품으신 큰 뜻이란 영토를 넓혀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복종케 하고 천하를 군림하면서 사방의 오랑캐를 회유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전쟁으로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뜻이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이오? 어리석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설령 물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재앙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방식으로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야 할 테고 그러면 재앙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소국인 추나라와 대국인 초나라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야 당연히 초나라가 이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며 약한 것은 강한 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천하에는 땅이 천리나 되는 나라가 9이나 되는데 제 나라는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8을 이기겠다는 것은 힘이 약한 추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정치의 근본을 올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왕께서 정치를 개혁해 인정을 베푸면 천하의 현신들이 왕의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고 천하의 농민들이 왕의 땅에서 밭을 갈고자 할 것이며 천하의 장사치들이 왕의 시장에서 물건을 늘어놓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왕의 땅을 여행하고 싶어 할 것이며 자기 나라의 왕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왕에게 하소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며 왕에게 대적할 자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소. 선생이 나를 도와 밝게 이끌어 주시오. 내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나 힘껏 해보겠소. 일정한 생업 없이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선비밖에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생업이 없으면 한결같은 마음을 잃고 말며 그러다 한번 타락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물론 범죄도 저지를 테지요.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잡아서 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덕이 있는 왕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그물을 쳐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왕은 백성에게 생업을 주어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며 흉년이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고 흉년을 당해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백성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도 기쁜 마음으로 왕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모실 수 없고 처자를 거느리기 힘들며 흉년이 들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니 흉년이 들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어느 누가 예를 닦고 정의를 이루려 하겠습니까? 만일 왕께서 천하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의 근본을 올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오모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살이 된 노인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 개와 같은 가축의 번식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면 70살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을 직용하지 않으면 백무의 밭으로 일가족 8명이 먹고 살 수 있고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제를 가르치면 백발 노인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니 노인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행하고서도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거의 뭐 본인이 아니면 녹음해서 아니면은 그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맹자라는 책은 맹자가 직접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오늘날 학자들에도 계속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제나라 선왕과 만났을 때
그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은 춘추 5패의 대표죠. 춘추 5패는 이제 그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그다음에 초나라 장왕, 그다음에 월왕고천, 오왕부차, 보통 이렇게 5명을 말하는데 뭐 또 다른 설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딱 이 패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공자 문화 가운데 패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논어에서 제자들이 관중에 대해서 묻고 제나라 황궁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자를 높이면서도 이 맹자 천마디가 거짓말이야. 그리고 말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패에 대해서 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왕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딱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또 제나라 선왕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게 엄청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뉘앙스로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맹자가 또 주변에서 들은 이 사례, 이 유명한 얘기죠. 이게 맹자 곡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는 알겠죠? 어느 날 제나라 선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갔는데 소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 왜 그 소가 떠냐? 그러니까 흔종이 이제 종을 주저하고 나서 갈라진 틈을 살아있는 짐승의 피로써 메꿨다고 그래요. 그 의식에 쓰려고 이제 끌고 왔는데 소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떠니까 야, 나 그 차마 그 부들부들 떨면서 죽으러 가는 거 못 보겠다. 양으로 바꿔라. 그 얘기를 맹자가 인용해서 왕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다. 그 스토리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맹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이게 참을 인자가 아니에요. 참아하지 못할 인자예요.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을 내 눈앞에서 딱 봤을 때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양으로 바꾼다. 근데 일부 백성들은 임금이 쪼잔해서 소가 아깝고 양은 그냥 응? 바꾸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맹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고 이러한 측은지심을 확대해 나가면 왕도 정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맹자의 논리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맹자의 이 말 때문에 남자는 원래는 이제 이 푸주간이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이 옛날엔 푸주간을 의미했죠. 남자는 부엌에 안 간다. 이 맹자의 이 말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일찍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요리를 시작한 거죠. 아직도 그 경상도 남자들, 저기 뭐예요.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밥 안 먹죠. 예. 네.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꺼내 먹지. 응? 그 다음에 맹자 참 이 원문으로 봐야 맛이 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참 맹자의 이 논리를 보면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목고라는 사자성어도 이 맹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네. 맹자의 논리는 연목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고기 찾는 거야 뭐 불가능해도 해가 되지는 않지만 작은 나라로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인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때 공자의 덕치, 맹자의 인정, 그 다음에 왕도, 개념의 이른 편찬, 순자의 예치 다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얘기죠. 항산과 항심. 항산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정한 재산, 일정한 경제적인 능력. 항심은 일정한 마음.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져야 된다. 안 선생님은 어때? 저는 항산이 없어서 항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 황선생은 어떠세요? 약간 반반인데 지금 아직 없어본 적 항산이 없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걸 못 느끼니까 제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어떨까. 예전에도 그 음, 마스페로 그 행복 지수 욕망분의 재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를 로또 맞지 않는 이상 확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게 크게 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를 높이면 뭐예요? 욕망을 다운시키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재화를 늘리든가 얘를 다운시키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항심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욕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욕망을 무조건 줄일 수 있나? 인간은 다 본능을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에 비해서는 저는 가난뱅이잖아요. 솔직히 안 선생 인정하지? 아, 아니요. 집 한 채 없잖여. 아이 우주가 집인데 뭐 교수님 걱정하십니까? 에이 그런 저기 뭐 현학적인 얘기 말고 아니 또 내일 저기 모레면 뭐 안 선생은 대구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잖여. 아닙니다. 대구에도 집 없고 서울에 집도 지금 전세입니다. 에이, 교수님 서울시에서 주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데 제가 보기엔. 아니 저도 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결국은 지금 저 좋은 예가 나왔네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심을 갖겠어요? 예, 집을 평수가 있으면 좀 더 넓은 평수 가지려고 그러고 지방에 집 있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갖기를 바랄 거고 더 웃기는 게 왜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유행한 적 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나?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집 한 채를 갖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욕망도 무제한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재화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시공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만족감, 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분수에 알맞는 안정감을 갖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출친 이유는 2500년 전에는 이게 이제 식용으로 쓰였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네. 자, 맹자라는 책의 그 첫 편을 번역만 해줄게요. 맹자가 양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이 말하기를 선생님, 노인네 그런 얘기죠. 근데 존칭해요 여기서는. 불원천리라는 얘기도 맹자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멀언자가 아니라 멀다고 여기로원.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느냐 먹히냐는 전국시대 상황에서 이라는 개념은 뭐와 대비돼요? 의와 대비되는 거잖아요. 맹자의 관심은 의에 꽂혀 있고 그 당시에 모든 군주는 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왕도를 인의와 연계시키고 패도를 이와 연계시키는 거예요. 거의 같은 계열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도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고 왕도는 뭐예요? 넓은 개념의 덕.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왕도와 패도 개념을 이와 의, 힘과 덕. 벌써 말이 어긋나잖아요. 선생님,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맹자가 또 이 말이 벌써부터 어긋나죠. 맹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왜 패도 같은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죠. 이럴 때 또 역자는 다만 단자의 뜻이에요. 다만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벌써 아구가 안 맞잖아요. 그럼 맹자의 논리를 보세요. 왕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왕 밑에 있는 대부들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선비나 일반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하여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다투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덕치 논리하고 유사하죠. 모범을 보여서 그 공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한 이것도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이제 그 왕이 스스로를 겸칭하는 거죠. 짐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 한해 지방이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그 곡식을 한해 지방으로 옮긴다. 이 논리가 뭐냐면 젊은이들은 하동 지방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옮기지 못한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하동 지방이 흉년이 들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정치를 살펴보면 무연은 불효하고 같죠. 과인이 마음을 쓰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백성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나라로 도망쳐서 백성이 되는 거죠. 군주들의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백성의 숫자. 이거는 노동력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병력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길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 바라건대 전쟁으로서 비유하겠습니다. 둥둥둥 북을 쳐서 무기가 서로 접촉할 때 갑옷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어떤 놈은 100보를 도망치다가 그만두고 어떤 놈은 50보 도망가다 그치는데 50보 100보라는 고사가 맹자의 첫 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보 도망친 놈 50보로서 100보 도망친 것을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안 되죠. 이 직자도 다만 단자의 뜻이에요. 다만 100보일 뿐이지만 이 또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곧바로 대답하죠. 왕이 진실로 이것을 안다면 무망 바라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이웃나라 보다 비극적 주사죠. 많아지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양해왕이 열 안 받겠어요. 내가 볼 때는 50보 100보다 이거예요. 이웃나라. 당신이 느낄 때는 이웃나라 정치보다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50보 100보다. 지금 이 긴 내용이 지금 우리 번역판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양양편에 나오는 두고두고 유명한 얘기죠.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어요. 탕임금이 거림금을 추방하고 무왕이 주임금을 베었다 하는데 유저일까?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은주 3대가 어떻게 교체되죠? 우임금 때서부터 거림금 때까지. 요 거림금을 치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탕임금이에요. 은나라가 이제 주임금의 폭군 시대까지 가다가 이 폭군 주임금을 베고 주나라를 창업한 사람이 무왕이에요. 지금 이 스토리예요. 은나라의 탕왕이 거림금을 추방하고 실제로 추방한 게 아니라 목을 베죠. 주나라 무왕이 폭군 주임금을 베고 주나라를 창업한 이 사건을 제나라의 선왕이 예를 든 거예요. 탕임금이 거를 추방하고 무왕이 주임금을 베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해오는 말에 혹은 전해오는 글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이 주어가 안 붙을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말이 나오자마자 할 때는 주어를 안 붙여요. 곧바로 묻는 거예요.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탕은 본래 거림금의 신하였고 무왕도 주임금의 신하였던 맞죠. 왜냐하면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쿠데타 사례가 찝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한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왜? 유교가 군신유의를 강조하잖아요. 군신유의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신하가 군주를 벤다? 이거 쉽게 나올 수 없는 논리라고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자를 높이는 맹자 입장은 어떤 거예요?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주가 군주다울 때 신하가 신하답다. 이게 정명론이잖아요. 그러면 군주가 군주로서의 도덕성이 없으면 신하는 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건데 지금 맹자는 뭐냐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쿠데타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방자와 벌자를 따서 맹자의 혁명론이라고도 하고요. 방벌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시해도 됩니까? 이 시자가 본래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뵐 때 이 시라고 쓰죠. 근데 본래 죽일 살자가 여러 가지 발음이 나요. 첫 번째는 죽일 살, 두 번째는 윗사람을 시해할 시로 읽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얘기할 때는 쇠로도 읽어요. 근데 여기는 뭐 시해할 시자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도 되죠.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인을 해치는 것을 일러 도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걸 일러 잔악한 놈이라고 합니다. 잔악한 도적과 같은 사람은 한 필부라고 합니다. 군주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부인 주임금을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선왕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맹자가 출세를 못했던 거예요. 이 동서고금에서 가장 감탄하는 문답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유학자에서는 다산 선생을 제외하고는 이 대목을 인용한 학자가 없어요. 이거는 금기예요. 금기되는 대목이에요. 맹자 읽을 때도. 위험한 사상이고.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공서 쪽 편을 하죠.